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의 하성란입니다. 요즘은 창의력인 사고력과 상상력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사회인데요. 바로 문학이 이런 창의성과 상상력의 토대가 되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학책이 좋은 걸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책을 삼킨 TV와 함께 하세요.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가는요, 삶의 부조리를 엉뚱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소설가 윤성희 씨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 이곳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고독과 절망, 소외와 상실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독특한 작법으로 풀어내 주목받고 있는 소설가 윤성희입니다. 타인의 삶에 유독 관심이 많은 작가 윤성희. 그녀는 독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을 찾았는데요. 작가라면 모름지기 타인의 삶을 세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숨은 사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소설의 새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소박한 외출을 감행하기도 하는 그녀. 저마다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로 관찰을 나서기도 하는데요. 소설가 윤성희의 작품에는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떠올려지는 과거의 상처를 유머로, 때론 담담하게 극복해내는 주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이름이 없습니다. 주로 W, Q 등 이니셜로 불려지죠. 저기요. 왜 198쪽만 봐요? 네? 아까 그 아저씨도 그렇고 여기 오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쪽도 그쪽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쪽이라면 이거. 소설가 윤성희. 그녀는 소외돼 존재감이 없는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희망, 그리고 삶의 고통을 담담하게 치유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책인지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떠나버려서. 어디로? 어디로가 아니라. 그녀의 두 번째 소설집 거기 당신. 10개의 단편을 모은 이 소설집에서는 가족을 모두 잃은 쌍둥이 한쪽과 담임 선생과 눈이 맞아 떠난 엄마를 추억하는 아이, 가짜 음식 모형을 만드는 여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고아가 된 남자, 그리고 8년째 도서관에서 일하는 여자와 사랑을 잃은 한 남자의 사연 등 자기 연민과 슬픔에 찬 이들이 가만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의 고단한 삶을 담았지만 유쾌하게 그려내는 작가 윤성희의 소설은 다시 세 번째 소설집 감기로 이어지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여자, 귀신이 되어 가족을 지켜보는 여자와 특출한 재주 없이 유명세를 타게 된 5모녀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다 죽은 이를 위해 한 남자가 꾸미는 엉뚱한 이야기 등 11편의 단편이 펼쳐집니다.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것은 결국 삶의 사소한 격가지들이라고 말하는 작가 윤성희. 관심 밖에 있던 주변인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그녀를 지금 만나봅니다. 슬프지만 조금은 덜 슬픈 척, 기쁘지만 조금은 덜 기쁜 척.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오늘은 소설가 윤성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통화만 저번에 하고 우리 오랜만이죠? 예, 오래간만이에요. 네. 지난 계절에 한 네. 계절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우리가 몹시 취해서 헤어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늘 그렇듯이요. 네. 예. 지금 장편 연재를 포탈에 하고 있죠? 예, 예. 처음 연재하는 장편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단편만 발표하다가 예. 장편은 처음이잖아요. 예, 예. 각오도 남다르고 조금 겁도 있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예, 예. 제가 작가로서 얼마나 게을렀나 그동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매일매일 글을 써서 연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슨 직장인처럼 부지런해졌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몇 시간 글을 쓰고 남는 시간에는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면서 또 내일은 뭘 쓸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패턴이 그동안 좀 단편을 쓸 때는 저한테 없었던 패턴이라요. 굉장히 저한테도 제 자신이 되게 낯설고 좀 이 글이 어디까지 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게 되네요. 제목이 구경꾼들이죠. 예. 그 몰입꾼들이라는 제목이 언뜻 연상되기도 하는 예.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좀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가족에 좀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삼촌들, 고모들, 이렇게 뭐 한 대가족 이야기예요. 근데 대가족 이야기인데, 그 많은 가족들이 어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세상에 많은 기적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구경꾼들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예. 예,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한데요. 예. 지금 반 정도 이제 달려온 셈이죠. 한 3분의 1 정도. 예. 예. 마지막은 이미 염두에 두시고 물론 시작하셨을 텐데요. 예. 어떤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외에도 단편과 또 장편은 많이 다르잖아요. 예. 또 그동안은 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한 이래도 3권의 단편집을 냈었죠. 예. 줄기차게 단편만 써왔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큰 욕심으로 장편을 써야지라는 걸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장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장편을 쓴 모든 선배님들을 다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존경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좀 너무 엄살피는 것 같아서 어디에다 말도 못하겠고요. 제가 제 글의 단점이 호흡이 좀 짧은 거였어요. 그래서 장편을 시도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게 호흡이 좀 짧고 그다음에 이야기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급히 이렇게 짧은 매수에 이야기가 완결되는 그런 그래갖고 장편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매일매일 연재를 하다 보니까 역시 작가는 마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뭘 쓰는구나. 그러니까 마감이라는 게 저를 계속 이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저 멀리서 계속 여기까지 와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따라가고 또 그만큼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3분의 1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마지막 장면을 그려놓고 그때까지 주인공이 이렇게 될 때까지 지금은 뭘 할까? 주인공이 나중에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호흡이 빠른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수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단편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평상시에도 이 단편이면 장편이 하나 나올 만한 분량이다. 거의 줄거리와도 같은 단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구경꾼들을 연재되는 걸 읽다 보면 그 단편들과 다르지 않네. 그 호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네. 이런 호흡으로 긴 장편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각오는 어떠세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제가 장편을 썼다가 계속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끝까지 완성을 못했던 이유는 기존에 단편을 쓰던 제 스타일을 버리고 다른 거를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지까지 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면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장편이 가능한지를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장편이라 하더라도 좀 문장에 대한 그 기존의 어떤 속도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감춰진 이야기의 이런 방식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예,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 첫 작품집이 레고로 만든 집이었죠. 예. 그 다음이 거기 당신, 예. 그 다음에 감리. 예. 이렇게 세 편의 작품으로 읽혀지는 윤성희 씨의 문장은 뭐랄까요? 부사와 형용사가 예. 가급적이면 절제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문장은 굉장히 짧고 스피디하게 이제 읽히죠. 예. 예, 그런 것들이 현실 사회의 어떤 현대인들의 급한 성미 이런 것들과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반면에 그만큼 몰입을 요구하는데요. 예. 이제 글을 쓰기 전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현 시대도 읽어내고 하는 그런 힘들을 모두 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겠지만 왜 이런 소설을 쓰시게 되셨나요? 글쎄요, 저도 제가 그렇게 부사와 형용사를 제하고 그렇게 또 그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빨리 전개되는지를 그렇게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제가 쓴 글을 보고 나서야 내가 점점 제 글이 이렇게 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소설을 쓸 때 그냥 저는 그녀는 슬펐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슬펐다가 과연 작가로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사소한 문장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특히 부사나 형용사를 많이 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정이라든지 어떤 지금 심리 상태를 설명을 덜 하게 되겠고 설명을 덜 하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빨리빨리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오히려 제 스타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야기들도 많아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의 어떤 작품보다는 곱절이나 힘이 들어가는 그런 창작법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예. 좀 하게 됐어요. 주로 단편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좀 시간이 길게 걸리죠? 저는 이렇게 단편을 구상할 때 메모를 더 많이 해요. 메모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단편을 이렇게 노트 한 권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두서없이 적어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 저렇게 쓰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그냥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혼자 커피를 마실 때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 때나 아니면 그냥 소파에 멍하니 누워 있을 때나 이럴 때 계속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시작점이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의 소설을 생각한 다음에요. 그 중에 이제 첫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하나를 선택하면 일단 쓰는 거는 좀 속도를 빠르게 쓰는 편이긴 해요.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하면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완성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단편은 뭐 한 달 이상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떤 단편은 뭐 1년 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다가 소설을 쓰는 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이 가급적이면 되도록 쓰지 않는 부사와 형용사.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들이 문장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걸 절제해서 쓰진 않는다는 것은 윤성희 씨가 느끼고 있는 이 사회의 기미가 그런 어떤 수사마저도 예. 배제하는 그런 각박한 사회라고 읽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독자로서 하게 되는데요. 예. 윤성희 씨에게 조금 취급을 덜 받는 부사와 형용사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부사와 형용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부사와 형용사를 배제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부사와 형용사는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가로서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쪽은 부사나 형용사가 아니고 저는 동사나 혹은 제가 소설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기억했다, 생각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움직인다거나 혹은 가만히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것에 저는 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그럴 때 부사와 형용사는 아주 적절한 순간에 꼭 쓰일 때 쓰여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단풍 이런 걸 보고도 매번 아름답다, 뭐 어떻게 아름답다,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한순간에 쓰였을 때 그 효과를 발할 수 있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더더욱 쓰지 않게 되는. 네, 그래서 부서 하용사가 나타나진 않지만 유턴 지점에 보물을 묻다라는 그 소설 제목에서 그 유턴이라는 그런 화려한 수사, 또 다른 수사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동원하지 않고 더 적절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제가 좀 오늘 약간 너무 칭찬 일색이죠, 아무래도요. 네,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레고로 만든 집 이후로 두 번째 창작집이 거기 당신이었죠. 네. 10편의 단편들이 들어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턴 지점의 보물을 묻다. 예. 그 유턴 지점. 유턴 지점인가요? 지금 윤성희 씨에게서 문학 인생이 이제 거의 10년 되었는데 이제 유턴 지점이 보이나요? 아직 갈 길이 막막한가요? 아직 스타트해서 한 2발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런 말을 잘했어요. 그전부터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나 이거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가다 돌아오면 돼 이런 농담을 잘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유턴하면은 뭐 어디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좀 저는 뭐든지 다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정해준 유턴 지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윤성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유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재밌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톨스토이의 짤막한 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거기 당신에 실린 10편의 단편들은 소외와 결핍. 특히나 저는 유턴 지점의 보물 지도를 묻다. 그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중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뚜렷이 기억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희미하게 존재하는 사람.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거기에 그 희미하게 존재하는 그 어떤 여자가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가고 그런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냥 우연히 찜질방을 갔다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전직 유명 배우의 딸이지만 아무도 그 배우의 딸인 걸 모르는 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런 운명을 지닌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했고요. 그냥 저는 한국에 있던 여러 가지 중에 찜질방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저는 똑같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그 넓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거기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희미한 존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생각났습니다. 보물지도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었나요? 보물지도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가출한 그 학생이 그 말고 이제 더 막내인 학생 역시 찜질방에서 만난 트럭을 하나 구해서 낡은 트럭을 구해서 보물 지도를 찾으러 가죠. 가는데 결국은 보물 지도를 찾지 못하죠. 보물 지도는 있고요. 그 아이가 보물 지도를 갖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결국 보물은 찾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결핍과 소외된 인물들이지만 우울하거나 또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윤성희 씨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윤성희 씨하고는 또 다른 인물들일 텐데요. 그 인물들 하나하나에게 어떤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나요? 저는 제가 소설을 쓴 그 모든 그 인물들은 주인공이든 혹 주인공이 아닌 한 번만 스쳐 지나간 인물들은 다 그들이 소설 밖의 세상에 나왔을 때 아주 잘 살길 바래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을 끝까지 아주 슬픔으로 밀어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사실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 소설이 지나치게 인물들이 낙관적이라는 느낌이 저도 좀 때론 받기도 하는데요. 그냥 그려주고 싶어요, 아직은.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소설가 윤성희 씨의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지만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곳, 화면에 담아보았습니다. 산비탈 아래로 빼곡하게 들어선 주택과 들쭉날쭉해서 일명 못난이로 불리는 좁고 긴 계단까지. 마치 영화 속 무대를 보는 듯하죠. 이곳이 바로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입니다. 9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서울의 달의 촬영 장소이기도 했던 이곳 옥수 지역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궁핍을 경험했던 그 시절. 풍족하지 못했던 생활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정겹게 지내던 그 시절이 투영된 곳. 바로 이곳이 윤성희 작가가 주목하는 상징적 소설 속 공간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도시가 된 서울. 화려한 도시 한켠에 존재하는 이 낡고 누추한 공간은 분명 우리가 외면한 소외된 이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윤성희 소설들은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소설에 다루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독한 존재고 외롭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 윤성희는 이러한 공간을 통해 누군가를 닮았거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을 가졌지만 누구도 그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이들, 이른바 주변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슴속을 똑똑하고 두드렸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보았다.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그는 잊고 있었다. 궁핍과 소외, 고독과 결핍의 경험에 주목하는 작가 윤성희. 그녀는 이들의 일상을 통해 타인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자신과 자신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누군가를 기억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존재감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혹은 어떤 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기억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독한 존재들의 숨은 사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절망을 유머화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작가는 서울의 주변인 이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행이 일상이고 불운이 정상인 그곳에는 어쩌다 10,000원짜리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그 행운 끝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올까봐 몸부터 움츠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며, 누구에게는 그리움이 되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탈출하고 싶은 공간인 달동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외부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아파트와 달리 고단했지만 가족과 이웃의 끈끈한 정이 담긴 이곳 달동네를 통해 작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아픔의 과거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경험임을 잊지 말자고 그녀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고. 유리문, 유리창문을 통해서 똑똑 두드리는 느낌, 나를 향해서 두드리는 느낌. 윤성희 소설이 각자의 독자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면에서 유쾌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되게 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나한테 그 똑똑 두드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지켜보면서 읽으시면 되게 좋은, 즐거운 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낡고 누추하지만 그 시절의 정과 추억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소설의 주요 공간을 만나보았습니다. 특히나 소설 속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무척 재미있는데요. 그렇게 치고받는 대사 또는 엉뚱한 대사, 그렇지만 결국은 독자들에게 뭔가 울림을 주는 대사, 이런 것들 대사 하나하나를 고르는 데서도 시간을 꽤 공들여서 하는 편일 것 같아요. 대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한 10개의 대사가,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10개가 떠오르면 그 사이사이를 과감히 삭제하고 이렇게 다시 대사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좀 간극이 있는 듯 하면서도 무엇인가 다른 얘기 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우회해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대화도 역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중에 하나씩 고르는 편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장들을 써놓고 문장 불필요한 문장들을 지워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실제 창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문장과 문장 하나 사이를 띄엄띄엄 떨어놓는 그런 수법을 쓰시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쓸 때도 물론 하지만 그렇게 일단 써놓고 나면은 잘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쓰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할 때 그 장면과 장면이나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를 띄우면서 상상하는 훈련을 좀 그렇다면 합니다. 결국은 그 간극이 윤성희 씨 소설의 매력인데요. 네. 간극을 둘 때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사이에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독자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독자가 찾아 있는 재미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하거든요. 이야기가 저는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문단과 문단 사이가 단순히 무슨 그냥 스토리가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가 다른 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소설 어딘가에 다시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생각해 둡니다. 데뷔작인 레고로 만든 집배에서도 그랬지만 꾸준히 단편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들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으셨는지요? 가족을 통해서. 글쎄, 가족은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주요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모가 다 부모가 있어요. 하다못해 씨앗이 날아갔다 하더라도요. 저는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뭔가 징글징글 맞은 것 같으면서도 다시 별거 아닌, 그러니까 그런 징글징글 맞은 것 같은 그 느낌에 다시는 뒤도 안 볼 것 같지만 다음날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언제나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소설에서 좀 우리가 가족하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비껴나가는 방법으로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왜 우리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늘 답답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왜 우리는 되면은 뭐 멋진 할머니는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소설에서 왜 한국의 것들은 잔소리 많은 할머니들만 많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왜 모든 엄마들은 소설에서나 아니면 혹은 다른 곳에 드라마 이런 데서도 왜 모든 엄마들은 요리를 잘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전 언제나 궁금했어요. 그것이 실제 우리 가족이 아니고 어떤 상상이 만들어낸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족 얘기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성희 씨 소설의 그 인물들은 저마다 다 크고 작은 죄책감들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원래 타고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좀 제가 좀 별거 아닌데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은 별로 죄책감이 안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물을 너무 많이 썼어. 막 이런 사소한 죄책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죄책감을 갖는 걸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은 어떤 자신이 무엇을 저질러서 느끼는 죄책감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인간으로서 느끼는 최소한의 예의를 주인공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의를 주고자 하니까 지나치게 좀 반대편으로 예민한 인물을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죄책감을 별거 아니지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죄책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더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낯선 사람을 구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듯이 죄책감이 다른 용서를 다른 곳에 가서 낳게 하는 방법으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수많은 인물들이 이름이 없어요. 예. 물론 제 소설에도 그렇지만 예. 저와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예. 두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알파벳 이니셜이거나 또 그 또는 그녀거나 그렇죠. 예. 왜 익명성을 그렇게 부여한 것인가요?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생각하고 쓰다 보니까 이름을 적을 때도 있고요. 또 진짜 이렇게 이니셜을 할 때도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그 인물들이 사실은 지나치게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인물의 이름이 너무 튀면 주인공이 잘 살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모든 주인공 이름을 영희와 철수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전 제 소설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범한 이름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이름이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소설을 저 혼자 구상할 때는 이름을 다 지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니셜 Q일 경우에는 제가 진 이름에 Q 이니셜이 진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할 때는 이름을 짓고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단편집 거기 당신이 있는데요. 감기에서 거기 당신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죠? 예, 한 3년 정도. 3년. 예. 그게 이제 윤성희 씨의 한 문장과 다른 문장의 간격처럼 또 다른 삶의 간격일 텐데요. 무엇이 바뀌고 어떤 것은 바뀌지 않았나요? 예. 조금 바뀐 것은 좀 재밌는 게요. 뭐 소설가들은 다 알겠지만 소설을 바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것보다는 먼저, 그러니까 전달 쓴 소설보다는 좀 잘 써야지 이런 마음. 전달 왜 지난번의 소설은 그랬을까? 그 지난번의 소설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다음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소설을 쓰다가 첫 번째 소설집을 묶고 두 번째 소설집을 묶고 세 번째 소설집을 묶은 후에 묶여져 있는 책을 보면 달라져 있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거기 당신하고 감기는 조금 더 감기가 생략이 훨씬 더 심해졌고요. 그다음에 좀 웃긴 유머가 좀 더 제 스스로 생각이 좀 더 깊어진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그다음에 감기를 통해서 저는 좀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거기 당시는 이야기가 시작하면 항상 소설이 끝에 가서 그 이야기를 매듭 지으려고 했는데 감기는 그러지 않고 그 이야기가 좀 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지점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윤성희 작가하면 독특한 작법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 독특한 상상력도 참 재미있어요. 그런 상상력들은 어디에서 얻어오는 것인가요? 그냥 놀다가 제가 찜질방에서 제가 실제로 소설 습작하시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한테
쓰다가 안 써지면 어떡하냐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놀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책을 읽는 것도 저한테는 노는 어떨 때는 놀이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혼자 길거리를 다닐 때 혼자 뭐 어디 뭐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이 체육하는 걸 멍하니 볼 때 이럴 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노트북 앞에 앉아서 글을 쓸 때보다 그 외부 활동을 할 때가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소설에 쓰는 편입니다. 지금 이 단편집에도 10편에 예. 네.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단편의 제목들이요? 예. 네. 예. 예, 저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이야기들로 얘기를 하면 제목이 기억나는데 예. 제목을 떠올리면 줄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예. 그것이 윤성희 씨의 소설의 어떤 독특한 매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약간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거기 당신과 감기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거기 당시는 사실 소설의 제목들이 굉장히 잘 떠오르거든요. 그 맞아요. 소설의 예, 이야기만. 예. 근데 감기를 쓸 때 약간 저는 의도적으로 모든 감기가 한 권에 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소설 창작 방법을 고민한 모든 것들을 소설 안에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서 모든 단편의 제목을 다 바꿔도 어울릴 만한 그런 제목들을 지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기란 단편이 또 제목이 사실 그 옆에 있는 다른 뭐 재책이라는 단편의 제목과 사실 두 개를 바꾸어도 그렇게 뭐 이렇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심지어 어떤 독자분은 도대체 작가는 왜 이런 뜬금없는 제목들을 다 지었을까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모든 단편 감기 안에 있는 작은 그 소설의 제목들이 감기라는 커다란 이름에 들어가도록 이름을 짓긴 했어요. 제목을. 올 이제 가을 들어서 신종플루가 극성일 텐데요. 예, 감기란 제목이 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면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가볍고요.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죠? 감기에 걸린 사람이 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남녀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루를 이제 소개팅처럼 데이트를 해서 만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남자가 감기에 걸리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 딴에는 그 제가 쓴 최초의 연애 소설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 소설 전체가 그렇게 감기가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모든 단편에 하나씩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이 소설의 감기라는 단편이 굉장히 발표 순서대로 보면 앞쪽에 있고요. 그 감기라는 단편에서 다른 단편들을 계속 조금씩 떼어내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요즘 얼마 전에 읽었던 소설인가요? 그 소설은 감기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수학여행에 가서 버스 전복사고로 죽은 그 학생들이 나오는 단편 소설은 아직 감기에 실리지 않고 이제 새로운 작품집에 실리게 될 텐데요. 이제 거기 당신에서 감기를 지나서 윤성희의 소설들이 또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쓰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혼, 귀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발표하는 단편들은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단편이 어쩌면이라는 단편인데 여고생 4명이 수학여행 갔다가 조스바를 먹다가 사고가 나서 보라색 입술을 가진 채 귀신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진짜 조스바 먹다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그 죽은 자의 시선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굉장히 어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귀신들도 참 심심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는 귀신 얘기를 쓰게 된 계기는 귀신 얘기가 되게 저는 소설 창작을 할 때 흥미로운 게 귀신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1인칭인데도 굉장히
1인칭과 3인칭을 겸하면서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지만 3인칭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걸 휙휙 날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실은 그 인칭의 문제가 좀 재밌어서 처음에 귀신 이야기를 한 편 쓰게 되었는데 좀 재밌어서 여러 편 쓰는 중입니다. 윤성희 씨에게 어떤 책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책들을 윤성희 씨가 뽑아주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예. 우리는 왜 문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문학이 도대체 뭘까요? 글쎄요, 저도 한 30년 써야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3권 낸 결과,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타인은 더더욱 잘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 타인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들여보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설을 쓸 때 특히 문학 중에서 소설을 쓰게 된 게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요즘에 고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들을 100분의 1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삶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자신을 굉장히 반듯하고 정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굳이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타인에게 겸손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에게 홀로 있을 때 겸손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0년이 된 선생님들도 여전히 문학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고소함도 느껴지고 겁도 나고 합니다. 말을 아끼고 싶다고 윤성희 작가는 한 작가 후기에서 썼는데요. 그런 작가를 모시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윤성희 씨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어느 한 부분이 윤성희 작가와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윤성희 작가가 낭독하는 소설 한 부분을 들으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자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당신이 가장 아끼던 십자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다. 작은 아버지의 어깨를 내리찍은 그 드라이버였다. 아버지가 남자를 바닥에 누이더니 남자의 몸에 박힌 나사들을 풀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나사들이 다 녹슬었구나. 아버지는 남자의 몸에서 50개가 넘는 나사를 빼냈다. 나사 빨리 풀기 대회라는 게 있다면 틀림없이 아버지는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을 것이라고 꿈속에서 남자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사가 빠지면서 생긴 구멍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바람이 구멍들을 넘나들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려고 기차를 타고 3시간이나 갔어요. 앞으로 연애를 하려면 꽤 피곤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버지 얼른 이 구멍들을 막아주세요. 추워요.